이수연이 그 가방을 처음 본 건 아무것도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후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던 그녀는 중고거래 앱을 켜고 습관처럼 화면을 위아래로 넘겼습니다. 새로 올라온 물건들 사이에서 낡은 가죽 가방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사진 속 가방은 오래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모서리가 해지고 손잡이 부분은 색이 바랬지만 묵직하게 잘 만들어진 형태는 세월이 지나도 망가지지 않는 물건 특유의 단단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판매 가격은 2만 원. 수연은 별 생각 없이 구매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틀 뒤 택배로 도착한 가방을 받아든 수연은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안쪽 구석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손끝에 뭔가 걸렸습니다. 가방 안쪽 솔기 뒤편 눈에 잘 띄지 않는 이중 칸이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처럼 정교하게 숨겨진 공간이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손을 밀어 넣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 3장, 손으로 꼭꼭 눌러 쓴 메모지 1장, 그리고 작고 오래된 열쇠 하나. 수연은 그것들을 식탁 위에 나란히 올려놓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17살쯤 되어 보였고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남자의 뒷모습만 찍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메모지에는 날짜와 장소, 그리고 짧은 문장 몇 개가 적혀 있었는데 글씨가 너무 흘려 쓰여 있어 바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열쇠는 어딘가에 자물쇠와 맞는 것 같았지만 어디에 쓰이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주인에게 돌려줘야겠다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에게 연락했을 때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가방 안에서 물건이 나왔어요. 중요한 것 같아서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반갑거나 고마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목소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이 가방 안에 도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판매자는 그 물건들이 나왔다는 말에 기뻐하는 대신 굳어버린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함께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수연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에 혼자 살았습니다. 방 한쪽 벽에는 중고로 사모은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창가에는 물을 자주 잊어버려 반쯤 시들어가는 화분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좁고 단출한 공간이었지만 수연은 그 안에서 조용히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역회사 격리팀에서 일한 지 2년째. 숫자를 맞추고 서류를 정리하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는 살. 수연은 그 반복이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튀어나오지 않는 예측 가능한 하루하루가 좋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가방을 받은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다시 그 물건들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자꾸 눈에 밟혔기 때문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이 어딘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메모지를 다시 펼쳐 글씨를 천천히 읽어보려 했지만 흘려 쓴 글씨는 여전히 온전히 읽히지 않았습니다. 날짜처럼 보이는 숫자들, 지명처럼 보이는 단어 하나,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힌 짧은 문장은 읽을수록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연은 스마트폰을 들어 판매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직접 만나서 전달하고 싶다고, 가방 안에서 나온 물건들이 중요한 것 같다고. 답장은 1시간쯤 뒤에 왔습니다. 그냥 버려도 돼요.
필요 없는 거예요. 수연은 그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진이랑 메모랑 열쇠가 필요 없다고. 수연은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넘겼을 겁니다. 남의 물건, 남의 사정. 버리라면 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연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버려도 된다는 말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연은 판매자의 프로필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박유진. 거래 후기가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친절하고 물건 상태가 좋다는 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없었고 가입한 지는 3년 정도 된 계정이었습니다. 올려놓은 물건들을 훑어보니 생활용품, 옷까지 자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것은 없었습니다. 수연은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버리기가 좀 그렇다고 혹시 잠깐이라도 만날 수 있냐고. 이번엔 답장이 늦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서야 짧게 왔습니다. 바빠서요. 수연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한 가지를 더 시도해 봤습니다. 가방 안에서 나온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냈습니다. 이 사진 혹시 아는 분이냐고. 이번엔 답장이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소파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안 된다. 이건 그냥 넘어가야 한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남의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끼어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수연은 조용히 사는 게 목표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버릇은 좀처럼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보냈더니 답장이 뚝 끊겼다는 것. 수연의 머릿속 어딘가에서 그게 계속 걸렸습니다. 다음 날 퇴근길에 수연은 결국 한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중고거래 앱에서 박유진의 연락처를 통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밝고 또렷한 목소리였는데 수연이 자신을 소개하자 순간적으로 뭔가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공기가 살짝 달라지는 것 같은. 아, 가방 사신 분이요. 네. 문자로도 연락드렸는데 사진 보내드린 것도 보셨을 것 같아서요. 봤어요. 혹시 사진 속 아이가 누구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방 원래 주인이 두고 간 거 저도 그냥 팔아버린 거라서. 가방 원래 주인. 수연은 그 말을 머릿속에 저장했습니다. 원래 주인이 따로 계신 건가요? 그냥 아는 분이에요. 연락은 잘 안 해요. 혹시 제가 직접 전달드릴 수 있게 연락처를 여쭤봐도 될까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분도 필요 없다고 하실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연은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서서 한동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가방 원래 주인이 따로 있다. 그런데 연락을 잘 안 한다. 그런데 그 사람도 필요 없다고 할 거라는 걸 유진은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집에 돌아와 식탁 위에 다시 그 물건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사진, 메모, 열쇠. 그리고 이번엔 메모를 더 꼼꼼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흘려 쓴 글씨를 한자 한자 천천히 짚어가면서 날짜, 장소 이름, 그리고 마지막 줄. 마지막 줄을 읽는 순간 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하지 않았다. 최재혁은 전화를 받자마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한 것 치고는 반가운 기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게 익숙했습니다. 재혁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갑다는 말을 잘하지 않는 대신 필요한 말만 짧게 하는 사람. 수연이 함께 일했던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야?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수연이 아무 이유 없이 연락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재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중고로 산 가방 안에서 나온 물건들, 메모에 적힌 날짜와 장소, 검색에서 나온 20여 년 전 미제 사건. 재혁은 중간에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사건 파일 열람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확인만 하려고요. 그냥이라는 말 믿을 사람 없다. 이수연.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혁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일단 내가 확인해 볼게. 미제 사건이면 열람 자체는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너 거기서 멈추는 거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연은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서 자신이 무슨 일을 시작한 건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멈췄습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재혁에게서 연락이 온 건 이틀 뒤였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시간 되면 들러라. 주소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이 마지막으로 알던 재혁의 근무지와는 달랐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경찰서였습니다. 수연은 다음날 오후 반차를 내고 그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복도 끝 작은 사무실에서 재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가 낡아 있었고 서류 더미가 두툼하게 끼워져 있었습니다. 재혁은 수연이 자리에 앉자 파일을 펼쳤습니다. 22년 전 사건이야. 미제로 분류돼 있고 담당 형사는 정년퇴직했어. 피해자는 34세 여성, 사망. 실종된 딸은 당시 7살, 지금까지 행방불명. 수연은 파일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사건 개요, 현장 사진, 조사 기록. 오래된 서류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유령 용의자로 조사받은 사람이 남편이었어. 김태준, 당시 38세. 현장 인근에서 목격됐고 알리바이가 불분명했어. 근데 직접적인 물증이 없었고 본인은 끝까지 부인했어. 결국 불이건 김태준. 수연은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 이후로 김태준은 그 지역을 떠났어. 행방이 파악된 건 몇 년 뒤인데 그것도 주민등록 이동 기록으로만 확인된 거야. 지금 어디 사는지는 최근 기록이 없어서 바로 확인은 안 돼. 수연은 파일 안에 사진을 봤습니다. 당시 김태준의 사진이었습니다. 30대 후반의 남자. 수척한 얼굴, 지친 눈빛. 카메라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이 약간 내려가 있었습니다. 수연은 가방에서 꺼낸 사진을 꺼내 나란히 놓았습니다. 남자의 뒷모습, 어두운 점퍼, 체구. 이게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재혁이 사진을 보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뒷모습만으로는 확인이 안 되지. 메모에 같은 날짜랑 장소가 적혀 있어요. 재혁은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동료의 눈으로. 수연아, 이거 파고들면 어디까지 갈지 몰라. 알아요. 그리고 너 지금 일반인이야.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혁은 한숨을 짧게 내쉬고 파일을 닫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수연은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박유진의 주소 근처에서 내렸습니다. 중고거래 앱에 등록된 주소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거래 당시 택배 발송지로 확인된 주소가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주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의 빌라였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고 계단에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건물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배를 누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곳인지. 그때 건물 입구문이 열렸습니다. 박유진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있었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이 마주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수연도 멈췄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혹시 가방 사신 분? 유진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 때의 짧고 단단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맞아요.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요. 수연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유진은 수연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를 고쳐주었습니다. 물건은 그냥 버리셔도 된다고 했는데요. 한 번만 여쭤봐도 될까요? 가방 원래 주인분이 누구신지요? 유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수연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성함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중요한 물건 같아서요. 메모에 적힌 내용이 좀 심각한 것 같아서.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저 지금 바빠요. 유진은 수연 옆을 지나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연은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의 눈빛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당황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두려운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유진의 눈빛을 생각했습니다. 두려운 눈이었습니다. 들켰다는 눈이 아니라 뭔가가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차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 사람을 들여다본 사람만이 아는 차이였습니다. 유진은 가방 원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자신의 관계를 숨기고 있습니다. 메모에 적힌 내용이 심각하다는 말에 표정이 굳은 것도 수연이 이름을 물었을 때 대답 대신 자리를 피한 것도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노트에 지금까지 정리된 것들을 적었습니다. 가방, 이중칸, 사진, 메모, 열쇠, 22년 전 미제 사건, 김태준, 박유진, 그리고 물음표. 물음표가 너무 많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재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태준의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지. 재혁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공식 루트로는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고. 수연은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고거래 앱에서 박유진이 올린 다른 물건들을 다시 훑었습니다. 거래 내역 중에 발송지 주소가 한 번 더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수연이 가방을 받았을 때와 같은 주소였습니다. 그 주소로 등록된 건물, 그 건물 주변의 지도를 열었습니다. 빌라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주변의 편의점, 세탁소, 작은 슈퍼마켓. 수연은 지도를 닫았습니다. 유진의 주소를 알고 있다고 해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대신 메모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엔 사진을 찍어 컴퓨터로 옮긴 다음 화면을 크게 키웠습니다. 흘려 쓴 글씨가 화면에서는 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수연은 한자 한자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날짜, 장소, 그리고 본문. 본문은 짧았습니다. 5줄 남짓이었습니다. 수연은 읽을 수 있는 부분을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없었다. 상훈이가 왔다고 했다. 나는 몰랐다. 나는 하지 않았다. 상훈. 수연은 그 이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처음 나오는 이름이었습니다. 사건 파일 어디에도 없던 이름이었습니다. 수연은 노트에 그 이름을 크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재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짧은 전화였습니다. 김태준 주소 나왔어. 경상남도 쪽이야. 작은 읍내.
수연은 그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22년 전 사건이 있었던 도시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떠났다고 했는데 결국 멀리 가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수연아, 재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사건, 당시에 석연찮은 부분이 있었어. 내가 파일 다시 읽어봤는데 김태준 진술이 일관적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바뀌었어. 보통 거짓말하는 사람은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거든. 그럼 왜 용의자로 지목됐던 거예요? 목격자가 있었어. 사건 당일 현장 근처에서 김태준을 봤다는 진술. 그런데 그 목격자 진술도 좀 이상해. 너무 구체적이야. 시간이랑 장소가 딱 맞아떨어지게. 수연은 노트를 폈습니다. 그 목격자 이름이 뭐예요? 잠깐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상훈. 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노트 위에 동그라미 쳐진 이름을 내려다봤습니다. 상훈. 이상훈. 재혁 씨,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파일에는 같은 지역 거주자로 나와 있어. 지금도 거기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화를 끄는 수연은 한동안 노트를 바라봤습니다. 메모에 적힌 이름과 목격자의 이름이 같았습니다. 김태준이 메모에 남긴 이름. 나는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상훈이가 왔다고 했다. 상훈이 현장 근처에서 김태준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김태준의 메모에는 그날 밤 상훈이 왔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파일 어디에도 그 연결고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상남도, 작은 읍내, 김태준,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박유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수연은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수연 옆을 지나쳐 문을 닫아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유진은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걸까요? 수연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제든요. 유진과 만난 곳은 수연의 집 근처 작은 카페였습니다. 유진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들어서자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사흘 전 골목에서 수연 옆을 지나쳐 문을 닫아버리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 어려울 만큼 지쳐 보였습니다. 수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문을 하고 음료가 나올 때까지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유진이었습니다. 가방 원래 주인이 제 아버지예요. 수연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놀랍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놀란 표정을 보이면 유진이 다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랑 연락하고 지내세요? 안 해요. 오래됐어요. 유진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가방을 저한테 보냈어요. 몇 달 전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택배로. 안에 편지 한 장만 들어 있었어요.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유진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가방 안을 잘 보라고. 수연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칸을 확인하셨어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봤어요. 다 봤어요. 사진도, 메모도, 열쇠도. 그런데 왜 중고로 파셨어요? 유진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카페 안에서 다른 손님들의 대화 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유진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서요. 유진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길었습니다. 유진의 기억 속 아버지 김태준은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정하지는 않았지만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유진이 7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유진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이유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사람이 죽었다고. 유진은 그 뒤로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유진이 크면서 스스로 찾아본 기사들이 전부였습니다. 유령 용의자, 증거 불충분, 행방불명, 그리고 몇 달 전 가방이 왔습니다. 메모를 읽었을 때 아버지가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너무 무서웠어요. 만약 아버지가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면 그동안 내가 아버지를 잘못 알고 살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유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아서 더 무서웠어요. 수연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상훈 씨요?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연이 그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메모에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사건 파일 목격자 진술에도 나와요. 유진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저희 어머니 남편이에요. 수연은 카페를 나오면서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상훈, 22년 전 사건의 목격자, 그리고 지금은 유진 어머니의 남편. 김태준을 용의자로 지목한 진술을 한 사람이 그 가족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유진이 가방을 중고로 팔아버린 이유가 이제 이해됐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20여 년을 함께 살아온 계부가 진짜 가해자일 수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수연은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김태준, 그 사람을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메모를 쓴 사람, 22년 동안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지낸 사람, 아직 살아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사람. 수연은 그날 저녁짐을 챘습니다. 옷 2벌, 세면도구, 노트, 그리고 가방에서 꺼낸 사진과 메모와 열쇠. 경상남도행 첫 차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일하던 시절, 화면 속 숫자들과 데이터들로 사람의 행적을 추적하던 시절, 처음엔 그 일이 좋았습니다. 숨겨진 것을 찾아내는 일,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일, 퍼즐이 맞춰질 때의 그 감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퍼즐의 끝에 있는 것들이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들. 수연은 그것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번아웃이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냥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리고 지금 새벽 버스에 혼자 앉아 경상남도로 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조용히 살겠다고 했던 말이 무색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꺼져 있던 무언가가 다시 켜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로 진입하면서 속도를 높였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들판이 흘러갔습니다. 재혁이 알려준 주소는 경상남도 끝자락의 작은 읍내였습니다. 거기에 김태준이 있었습니다. 22년을 숨어서 살아온 남자. 하지 않았다고 메모를 남긴 남자. 수연은 노트를 펼쳐 지금까지 정리한 것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새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상훈은 왜 목격자로 나섰는가? 읍내는 작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찬 공기가 먼저 왔습니다.
터미널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건물 앞에 택시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수연은 재혁이 알려준 주소를 택시 기사에게 보여줬습니다. 기사는 주소를 보더니 말없이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읍내 풍경이 흘렀습니다. 오래된 상점들, 낡은 간판들, 사람이 별로 없는 거리. 서울과는 다른 속도로 시간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택시는 읍내 중심에서 벗어나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낮은 담장들이 이어지고 지붕이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요. 기사가 멈춘 곳은 골목 끝이었습니다. 작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에 회색빛 벽, 창문에 낡은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마당이라고 부르기도 작은 공간에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는데 그 중 하나에는 아직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택시에서 내려 그 집 앞에 섰습니다. 인기척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가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연은 낮은 철제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린 발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였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머리카락이 반쯤 새었고 얼굴은 오래 햇볕을 쬐은 사람처럼 가무잡잡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수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뭔가 일을 하다가 나온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수연을 보고 잠시 굳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읍내에서 자신을 찾아올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을 터였습니다. 김태준 씨세요? 남자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 서울에서 왔어요. 가방 때문에요. 그 한마디에 남자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굳었던 얼굴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놀라는 것도 아니고 오래 기다리던 것이 결국 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남자는 말없이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들어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집안은 좁고 단출했습니다. 작은 상 하나, 낡은 장롱, 구석에 쌓인 책 몇 권, 살림이라고 부를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먼지를 비쳤습니다. 오래 혼자 산 사람의 공간이었습니다. 남자는 수연에게 자리를 권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물 2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수연 앞에 한 잔을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수연이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물건들이 나왔어요. 사진이랑 메모랑 열쇠요. 판매자가 버려도 된다고 했는데 버릴 수가 없었어요. 남자는 물잔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메모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그 말에 남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나는 하지 않았다. 는 부분도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연을 바라보는 눈이 흔들렸습니다. 22년 동안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던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훈이라는 이름도요. 남자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찾아왔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오래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가방을 판 사람이 따님이에요. 박유진 씨. 남자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수연은 그 표정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이름을 들은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22년 만에 김태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참 뒤에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이가 가방을 팔았다고요. 네. 그러면 메모도 버리려고 했던 거네요.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럴만해요. 그 아이한테 나는 그냥 사라진 사람이니까. 수연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가방을 딸한테 보낸 이유가 뭐예요? 태주는 눈을 뜨고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다 끝내려고요. 그 말의 무게가 방 안에 가라앉았습니다. 수연은 태준의 눈을 봤습니다. 포기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짊어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으려는 눈이었습니다. 메모에 적힌 것들을 저한테 직접 말해주실 수 있어요? 태주는 잠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재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2년 전 그날 밤부터 얘기해야 해요. 22년 전 그날 밤 김태주는 집에 없었습니다. 읍내에서 30분쯤 떨어진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야간 작업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일이 늦게 끝났고 집에 돌아온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내와 딸이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방이 비어 있었습니다. 가방도 없었습니다. 아이 옷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평소에 두던 자리에 있던 물건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태주는 처음에 영문을 몰랐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댁에 전화했지만 거기도 없었습니다. 태주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왔습니다. 아내가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위협을 받고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다고. 태주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위협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은 태준을 데려갔습니다. 조사실에서 태준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공사 현장에 있었다고. 같이 일한 동료들이 있다고. 그런데 조사가 이어질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경찰이 들이미는 증거들이 태준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목격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아내와 딸이 사라진 시각 무렵에 현장 근처에서 태준을 봤다는 사람. 그 목격자의 이름이 이상훈이었습니다. 태준은 이상훈을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읍내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와 아는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지만 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을 현장 근처에서 봤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태주는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공사 현장에 있었다고. 그런데 동료들의 진술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태준이 그날 밤 현장에 있었다고 했던 사람들이 재조사에서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태준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접근했다는 것을. 수연은 듣는 동안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습니다. 22년 동안 혼자 되새긴 기억들이었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지 않은 것처럼 들렸지만 그게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너무 많이 삭혀서 더 이상 울 수도 없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태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열흘쯤 뒤에 발견됐어요. 야산에서. 딸은요? 유진이는 끝내 못 찾았어요. 그게 제일. 태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유진이가 살아있다는 걸. 아내 친정 쪽에서 데려가서 키웠다고. 근데 나한테는 알리지 않았어요. 내가 용의자였으니까. 수연은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상훈이 왜 거짓 진술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태주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내랑 이상훈이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어요. 어느 순간부터 자주 연락한다는 걸 알았는데 나는 별말 안 했어요.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날 밤 일이 생기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상훈이 그날 밤 우리 집에 왔을 거예요. 아내를 만나러?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가 일이 생긴 거예요. 내가 없는 사이에. 수연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상훈이 그날 밤 현장에 있었다. 그리고 태준을 목격자로 지목해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이상훈이 지금 유진이 어머니 남편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몰랐어요. 수연은 그 표정을 바라봤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단순한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22년 동안 자신의 가족을 빼앗아간 사람이 그 가족 안에 들어가 살고 있었다는 것을 방금 알게 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방 안이 오래 조용했습니다. 수연은 가방에서 메모를 꺼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날짜, 장소, 그날 밤 공사 현장에 있었다는 것,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와 딸이 없었던 것, 이상훈이 왔다고 나중에 들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줄, 나는 하지 않았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닦지도 않았습니다. 수연은 메모를 덮었습니다. 이 메모가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열쇠는 뭔가요? 태준은 눈물을 닦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읍내 우체국 사물함 열쇠예요. 거기에 이상훈이 그 시절 나한테 보낸 편지들이 들어 있어요. 협박 편지들. 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협박이요? 동료들 진술 바꾸게 한 것도 이상훈이에요. 나한테 직접 편지를 보냈어요. 입 다물고 사라지면 유진이 잘 살게 해주겠다고. 떠들면 유진이도 위험하다고. 수연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적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22년 동안 태준이 사라져 지낸 이유가 비로소 완성됐습니다.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지워진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혁 씨, 지금 녹음 시작해도 돼요?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조용히 살겠다고 한 사람이. 네, 그 사람 맞아요. 재혁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우체국 사물함은 오래된 자물쇠였습니다. 열쇠를 꽂자 뻑뻑하게 돌아갔습니다. 22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자물쇠였습니다. 수연이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태준의 손이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누런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태준은 봉투를 꺼내 수연에게 건넸습니다. 수연은 장갑을 끼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 4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그리고 잔인했습니다. 입 다물어라. 떠들면 유진이도 없어진다. 사라지면 그 아이는 내가 잘 키워주겠다. 수연은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재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증거물 확보했어요. 재혁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현직 형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거기 있어. 움직이지 마. 재혁이 도착하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3시간 동안 수연과 태준은 우체국 근처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국밥 한 그릇을 거의 다 먹었습니다. 오래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처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수연은 맞은편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22년 동안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지를 생각했습니다. 용의자라는 낙인을 달고, 가족을 잃고, 딸이 살아있다는 것만 알면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딸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지워진 사람. 수연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유진 씨가 오고 싶다고 하면 만날 거예요? 태준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유진이가 원하면요. 원할 것 같아요.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읍내의 오후가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편지를 보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물 봉투에 편지를 담으면서 재혁은 수연을 한번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잘했다고. 그리고 역시 너답다고. 재혁은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진술서 작성해야 해요. 지금 바로 하실 수 있어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태준의 진술이 공식 기록으로 남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훈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건 그로부터 2주일 뒤였습니다. 편지의 필적 감정, 태준의 진술, 그리고 당시 동료들의 재진술, 22년 전에 흔들렸던 증언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말을 바꿨던 동료 중 한 명이 이번엔 버티지 않았습니다. 이상훈에게 압력을 받았다고 처음 진술이 맞다고 했습니다. 이상훈은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편지는 자신이 쓴 게 아니라고, 태준이 꾸며낸 거라고. 그런데 필적 감정 결과가 나오고 나서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의 어머니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수연에게가 아니라 재혁에게. 자신도 할 말이 있다고. 22년 동안 알면서도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수연은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상훈이 유진의 어머니에게도 무언가를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22년 동안 두 가족을 틀어쥐고 살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진이 태준을 만나러 내려온 건 사건이 정리되고 한 달쯤 지나서였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건 두 사람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유진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만났어요. 수연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됐네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긴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그날 저녁 오랫동안 산책을 했습니다. 특별히 어디를 가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찬 공기가 뺨에 닿았습니다. 가로등이 켜진 골목을 걸으면서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였습니다. 2만 원짜리 중고 가방. 그 안에 22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억울함이, 누군가의 침묵이, 그리고 딸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려 했던 아버지의 진실이. 수연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서울 하늘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별들이었습니다. 오래전 수연이 그 일을 그만둔 건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나쁜 일들을, 그게 쌓여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22년 동안 버텨온 사람을 봤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사라진 사람을, 그리고 그 딸이 결국 아버지를 만나러 간 것을. 나쁜 일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나쁜 일들 사이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수연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골목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재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훈이 증거인멸 및 허위 진술 혐의로 기소됐다고. 22년 전 사건도 재수사가 시작됐다고. 태준의 혐의는 공식적으로 없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수연은 그 문자를 읽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중고거래 앱을 열었습니다. 습관처럼 새로 올라온 물건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엔 그냥 물건을 보는 눈으로. 하지만 어딘가에 또 이상한 것이 끼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이수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